경찰 아저씨, 저 집 가면 못 돌아와요. 새벽 3시 폭우 속에서 순찰차가 멈췄습니다. 차 앞에는 고급 실크 잠옷 차림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경찰관님, 제 아들입니다. 잠시 실례가 많았네요. 다정한 목소리. 그런데 아이가 숨도 못 쉬고 굳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경찰서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 새벽. 와이퍼가 앞유리를 긁어내릴 때마다 세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순찰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죠. 태수는 핸들을 잡은 채 말없이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그랬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불길, 무너지는 천장, 작은 손. 아저씨, 그날 이후로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이트 속으로 무언가가 튀어들어왔어요. 기. 순찰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차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젖은 잠옷 차림의 어린아이였죠. 값비싸 보이는 실크였지만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맨발은 빗물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태수가 천천히 다가가자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태수의 제복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주 세게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아이는 숨을 고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집 가면 저 못 돌아와요. 태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순찰만 10수년, 별일을 다 겪어봤지만 아이 눈이 어른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경찰관님,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말투, 단정한 정장. 누가 봐도 점잖은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숨이 끊길 듯 떨고 있었죠. 태수는 아이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남자를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피하려고만 했죠. 그 순간 태수는 알았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아니라는 걸, 돌아가기 싫은 게 아니라는 걸,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태수는 아이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순찰차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아이가 작게 숨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서 방향이 아니라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죠. 1시간 뒤 태수는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불이 밝게 켜진 대저택은 고요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태수의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태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가득 걸린 가족 사진. 그 가운데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의 옷차림으로. 촬영 날짜는 3년 전. 태수는 천천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도 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처음 도망친 거 아니에요.
사진 속 아이는 지금 옆에 서 있는 지훈과 똑같았어요. 표정도 같고, 옷도 같고, 날짜도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2023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지훈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10살이에요. 태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나이와 동일했습니다. 지훈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밖에 못 나가요. 태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왜 못 나가는데?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도망치면 다시 데려와요. 혼자 못 있어요. 그제야 태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아이를 가두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때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아이를 돌보는 중입니다. 곧 의사도 오고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정밀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강 실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호자 지정 서류였습니다. 도장과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쪽입니다. 지금 데리고 나가면 납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곧 이미 경찰 일부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 실장의 마지막 말은 태수를 더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떠나지 못하고 저택 밖에 서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발을 떼기 어려웠어요. 담장 옆 작은 철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기사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은 태수를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 양반이로구만요.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련님 눈빛이 달라요. 노인은 다가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애를 못 나가게 합니다. 이유는 재산 때문입니다. 태수는 바로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증거가 있나요? 노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하에 녹음기가 하나 있어요. 이 집 사모님이 남긴 거죠. 그걸 찾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양반은 못해요. 태수는 덜덜 떨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기다릴 순 없다.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배지를 집에 두고 다른 길을 택하겠다고. 마침 그 집에서 야간 경비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태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저택 앞에 섰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말투를 거칠게 고쳤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이 뭐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박태식.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지원했지? 돈 벌려고요. 강 실장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경찰 싫어하나? 태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태수는 저택의 야간 경비원으로 채용되었어요. 밤 동안 대저택 전체를 순찰하는 자리였죠. 그날 밤 태수는 지하 숙소에 들어갔어요. 벽 너머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숨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탱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첫 근무날, 태수는 쓰레기장 옆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붕대를 얼굴에 감은 아이. 태수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나야. 약속 지키러 왔다. 붕대 사이로 눈동자가 깜짝이더니 곧 알아보는 듯 반응했습니다. 태수는 아이 손바닥에 조용히 글자를 썼습니다. 약속? 지킬게. 지훈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 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태수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다 보고 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구석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적은 눈앞에 있고 시간은 너무 없었습니다. 저택에 잠입한 지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보안 요원 숙소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오늘 밤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 기사가 말한 녹음기.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이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증거가 되는 거였죠. 새벽 2시. 태수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외워둔 보안 카메라의 촬영 각도와 교대 시간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숙소 문을 열자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죠. 태수는 벽을 따라 걸으며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양말 차림으로 대리석 바닥을 밟았어요.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지금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안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야간 당직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문틈으로 안을 살폈어요. 모니터 12대가 저택 곳곳을 비추고 있었고 당직자는 의자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준비해둔 영상 루프 장치였어요. 이걸 서버에 연결하면 10분 동안 카메라 화면이 같은 장면만 반복되는 거였죠.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직자의 코 고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걸 확인하고 태수는 서버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치를 연결하는데 3초.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켜졌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태수는 왔던 길을 되짚어 보안실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10분. 그 안에 지하 서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태수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가린 채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죠. 아저씨, 저도 갈래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아이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이 계단은 원래 창고로 통하는 길이었지만 지훈의 말에 따르면 중간에 숨겨진 문이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가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죠. 계단을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태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한 발씩 내려갔죠. 여기에요. 지훈이 멈춰섰습니다. 벽면에는 낡은 책장이 있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책장 아래쪽에 작은 손잡이를 당기자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 뒤에는 철문이 있었어요. 여긴 어떻게 열어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수는 철문 옆에 작은 패널을 살폈어요. 숫자 버튼이 있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며칠 전 보안팀장에게서 슬쩍 들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저택이 지어진 해. 태수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어요. 찰칵.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철문을 밀자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켜니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통로 끝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는 붉은 빗줄기가 가로세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보안망이었어요. 저건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른이 지나가기엔 틈이 너무 좁았어요. 그때 지훈이 태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는 작잖아요. 제가 지나갈 수 있어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위험한 곳에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5분이 지났고 남은 건 5분뿐이었죠. 조심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작은 몸이 붉은 빗줄기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기어갔어요. 태수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지훈이 보안망을 통과했습니다. 아이는 반대편에서 일어나 문 옆에 스위치를 눌렀어요. 붉은 빗줄기가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통로를 지나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훈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서재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면 가득 책장이 늘어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훈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엄마가 늘 저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낡은 풍경화 액자였습니다. 태수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 뒤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은색 펜던트였어요. 언뜻 보면 목걸이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녹음기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박 기사가 말한 그것이었습니다. 펜던트 옆면에 작은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간절한 목소리. 사모님, 조용히 하시죠. 어차피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 강 실장이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여기 있어. 하지만 태수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이 녹음기만 있으면 강 실장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 태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태수는 지훈을 끌고 책장 뒤의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강 실장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서재 안을 둘러보았죠. 누구 있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태수는 지훈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에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죠. 강 실장이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어요. 액자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다시 걸면서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였죠. 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 발 한 발 액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주머니 속에 동전을 꺼냈어요. 그리고 반대편 구석을 향해 던졌습니다. 땡그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찰나 태수는 지훈을 안고 반대편 문을 향해 뛰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을 품에 안은 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죠. 숙소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훈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하지만 태수의 손에는 은색 펜던트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였어요. 지훈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요? 태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넣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숙소에서 나오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천을 나르고 하얀 국화꽃을 상자째 옮기고 있었죠. 복도 전체가 어수선했어요. 누군가 죽었을 때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몰랐어요? 내일 도련님 장례식이에요.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요? 무슨 장례식이요? 작은 도련님이요. 며칠 전에 실종됐는데 어젯밤에 강가에서 시신이 발견됐대요.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지금 숙소 지하방에 살아 있었어요. 멀쩡히 숨쉬고 밥 먹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이라니. 이건 강 실장의 짓이었습니다. 지훈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아예 죽은 걸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가짜 시신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냥 발견됐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했어요. 지훈을 영영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는 것.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어요. 지훈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녹음기에서 들은 엄마 목소리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아저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훈아. 네. 강 실장이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제 장례식이요? 응. 저 안 죽었는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태수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실장이 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죽은 사람이요? 응. 장례식이 끝나면 넌 법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강 실장이 할아버지 유언장을 발표할 거야. 가짜 유언장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강 실장 소나기에 평생 갇히게 되는 거야.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처럼. 그 말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 우리 어떻게 해요? 지훈이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엄마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태수가 은색 펜던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 그거요? 응. 강 실장이 내 엄마한테 뭘 했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지훈이 녹음기를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떨리고 간절하고 무서웠던 그 마지막 목소리. 장례식에 사람들 많이 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기자들도 오고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온대.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거기서 이걸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강 실장이 뭘 했는지 다 들려주는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작전이야. 숨기고 덮으려는 걸 다 드러내는 거죠? 맞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 음향 시스템은 보안팀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혼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녹음이 나가는 순간 강 실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날 밤 태수는 저택 뒤편 낡은 창고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늙은 유모였습니다. 지훈을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사람이었죠. 유모는 태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련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네.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유모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서연이었어요. 경찰청 강력반 소속 형사. 태수의 옛 동료였습니다. 서연은 태수가 실종된 후 혼자서 사건을 추적해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저택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태수가 몰래 연락을 보냈고 오늘 밤 처음 만난 거였습니다. 태수야, 살아있었구나.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연락할 수가 없었어. 됐어. 살아있으면 된 거야. 서연이 태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낮 12시. 남은 시간은 16시간 뿐이었죠. 유모는 회장의 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이 매일 회장에게 먹이는 약. 그 안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항상 멍하니 있었던 거였죠. 그 약을 해독제로 바꾸면 장례식 도중에 회장님 정신이 돌아올 수 있어요. 유모가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회장님 약을 관리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수가 유모를 바라보았어요. 위험합니다. 들키면. 알아요. 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에서 당하는 걸 보면서도 무서워서 숨었어요.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요. 이번엔 제가 뭔가를 해야 해요. 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의 역할은 외부 지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면 저택 밖에서 대기하다가 태수의 신호를 받으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거였죠. 신호는 이걸로 해. 태수가 작은 송신기를 건넸어요. 이거 누르면 내 휴대폰으로 신호가 가. 그때 들어와. 서연이 송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태수야. 서연이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안에서 내가 다치면 어떡해?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건 그때 생각하지 뭐. 야, 진지하게 말해.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태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나는 그 다음이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피커였어요. 녹음기 내용을 장례식장 전체에 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음향 장비는 무대 뒤 별도의 방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항상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었죠. 태수가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부탁할 게 있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가 작은 기계 장치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무선 수신기였습니다. 이걸 장례식장 스피커에 숨겨야 해.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요? 응. 아저씨는 몸이 커서 눈에 띄기 쉬운데 너는 작으니까 가능할 거야. 지훈은 한참 동안 수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섭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무서우면 안 해도 돼. 태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정말? 지훈이 태수를 올려다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야 하잖아요.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례식 당일. 날이 밝았습니다. 저택은 검은색으로 뒤덮였어요. 하얀 국화꽃 수천 송이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꽃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0시.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꽃바구니를 든 채 직원들 틈에 섞여 무대 뒤로 향했어요. 수신기는 꽃 사이에 숨겨져 있었죠. 태수는 멀리서 지훈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지훈이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태수의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혹시 들킨 건 아닐까? 그때 무대 뒤에서 지훈이 나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 나와서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11시 반. 유모가 회장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수와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약 바꿨어요. 1시간 후면 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시작되기만 하면 됐어요. 태수는 주머니 속 송신기를 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12시.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유명 변호사.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플래시 불빛이 장례식장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무대 위를 바라보고 있었죠. 강 실장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태수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얼굴이 가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도련님은 이 가문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저 무대 위의 남자가 바로 범인이라는 걸. 지훈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가르쳐준 대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모든 재산을 강 실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죠. 강 실장의 손이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태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고 간절하고 무서움에 질린 목소리.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스피커로 향했습니다. 강 실장의 손이 멈췄어요. 사모님, 조용히 하시죠. 이번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 어차피 끝난 일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 강 실장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어요. 저거 강 실장 목소리 아니야? 사모님한테 뭘 한 거야?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대 위 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언장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태수는 강 실장의 얼굴이 변하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해서 분노로, 분노에서 차가운 계산으로. 조작입니다. 강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저건 누군가 제 목소리를 합성한 겁니다. 강 실장이 조문객들을 둘러보았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소리 합성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강 실장을 의심하던 눈빛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딥페이크가 얼마나 정교한데. 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 실장이 상황을 뒤집고 있었어요.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기요. 태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 녹음은 조작이 아닙니다. 저택 지하에서 직접 찾아낸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은 누구요? 박태수? 경찰입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경찰이라고? 왜 경찰이 여기 있어?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태수가 지훈 쪽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붕대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얀 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영정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아이, 도련님 아냐? 죽었다며? 시신이 발견됐다며? 혼란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의자가 넘어가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죠. 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아이는 가짜입니다. 강 실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누군가 도련님과 닮은 아이를 데려와서 이 신성한 장례식을 망치려는 겁니다. 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눈앞에 살아있는 아이를 가짜라고 하는 겁니까? 보안팀, 강 실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저 남자와 아이를 당장 잡아라. 장례식을 방해한 불순분자들이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명, 5명, 6명. 사방에서 태수와 지훈을 향해 다가왔어요. 태수는 주머니 속 송신기를 눌렀습니다. 서연에게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아, 내 뒤에 있어. 태수가 낮게 말했어요. 지훈이 태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태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유모가 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 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왜 나오셨습니까? 몸이 안 좋으신데. 회장의 눈이 천천히 장례식장을 훑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하얀 국화꽃, 그리고 무대 위에 걸린 손자의 영정사진. 하지만 회장의 눈은 아직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거였죠. 이게 뭔 일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할아버지,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에요. 회장의 눈이 지훈 쪽을 향했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지훈이는 죽었는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 아니냐? 내 손자 장례식. 지훈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보다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 실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은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증인이 될 수 없었죠. 회장님, 방으로 모셔라. 강 실장이 보안 요원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지하 창고에 가더라. 보안 요원들이 다시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8명, 9명.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태수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빠져나갈 틈을 찾아야 했습니다. 뛰어. 태수가 낮게 속삭였어요. 태수가 몸을 낮추며 옆으로 뛰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헤치고 장례식장 옆문을 향해 달렸어요. 지훈이 필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잡아라. 강 실장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어요. 발소리가 뒤쫓아왔습니다. 옆문을 밀고 나가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태수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지훈의 작은 다리가 바닥을 힘껏 찼어요. 아저씨, 이쪽이에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아이는 이 집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복도를 꺾고 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복도를 돌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요. 지훈이 작은 문 앞에 멈췄어요. 창고처럼 보이는 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수가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문 밖으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쪽에 없어. 저쪽 찾아봐. 외침이 멀어졌어요.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은 따돌린 거였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어디야? 옛날에 엄마랑 숨바꼭질하던 곳이에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 지훈의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태수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저씨, 할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강 실장이 할아버지한테 나쁜 약을 먹였어. 그래서 정신이 흐릿한 거야. 태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거야. 유모 할머니가 약을 바꿨잖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구역 수색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강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오기 전까지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이 좁은 창고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태수가 물었어요.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가리켰어요. 환기구요.
제가 어릴 때 기어다니던 곳이 있어요. 어디로 연결돼? 지하 벙커요. 아빠가 비상시에 쓰라고 만든 곳이에요. 벙커. 거기까지 가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선반 위에 올라가 환기구 뚜껑을 열었어요.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지훈아, 먼저 올라가. 태수가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지훈이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태수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몸을 구기며 좁은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다. 문 열어. 태수는 서둘러 환기구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가자. 두 사람은 환기구 안을 기어갔습니다. 금속 바닥이 손바닥을 눌렀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죠. 아래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 환기구다. 위로 올라갔어.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잡히면 안 됐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지훈이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환기구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는 앞서가는 지훈의 발소리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금속 바닥이 무릎을 찍을 때마다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좁은 통로라 몸을 완전히 펼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긁혔죠.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자들이 환기구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이쪽이다. 빨리. 외침이 금속 벽을 타고 울렸어요. 지훈아, 얼마나 남았어? 태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조금만요. 거의 다 왔어요. 지훈의 숨소리가 가팠어요. 얼마나 기어갔을까?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환기구 끝이었어요. 지훈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도 뒤따라 몸을 빼냈어요. 발이 바닥에 닿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이었어요. 비상용 조명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물과 통조림이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죠. 벙커였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곳이었어요. 문은 어디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두꺼운 철문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철문 옆 패널을 살폈어요.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철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걸렸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지훈이 다가와 태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환기구를 기어오는 동안 옆구리를 어딘가에 찧었는지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옷이 젖어 있었어요. 피였습니다. 아저씨, 피나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쉿, 괜찮아. 긁힌 거야. 태수가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벙커 구석에 있던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자를 열고 거즈와 소독약을 꺼냈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훈이 태수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옆구리에 길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독약을 거즈에 적셨습니다. 따가울 거예요. 지훈이 말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거즈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다 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고마워. 태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철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벙커 찾았다. 문 열어.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찾아낸 거였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문 부서. 강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어. 철문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무언가로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끼인 것 같았어요. 지훈이 태수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태수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저 문 두꺼워. 쉽게 못 뚫어. 하지만 태수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 문제라는 걸. 저 문이 영원히 버텨줄 수는 없었습니다. 쿵, 쿵, 쿵. 도끼 소리가 계속됐어요. 철문에 조금씩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송신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서연에게 신호를 보냈으니 경찰이 오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었어요. 그 전에 문이 뚫리면 끝이었죠. 나와라. 강 실장의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들렸어요. 순순히 나오면 아이는 살려준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훈을 살려줄 리 없었습니다. 못 들었나? 아이만 내보내면 경찰인 당신은 살려준다고. 강 실장이 다시 외쳤어요. 거기서 다 죽고 싶어? 지훈이 태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그런 말하지 마.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들어봐, 지훈아. 태수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널 절대 안 보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아저씨는 저 몰라요. 그냥 길에서 만났잖아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아이는 태수에게 그냥 남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한테도 아이가 있었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요? 응. 5년 전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이 났는데 아저씨가 못 구했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저씨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나타나서 왜 나를 안 구해줬냐고 물어봤어. 태수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밤 내가 나타났어. 지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아저씨 옷을 붙잡고 떨고 있을 때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저씨는 생각했어.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태수가 아이의 볼을 닦아주었어요. 내가 아저씨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지훈이 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저씨, 쿵, 쿵, 쿵. 도끼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철문이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지훈을 벙커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물탱크 뒤에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숨어 있어. 아저씨는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시간을 벌어야 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요. 같이 있을래요. 지훈아. 태수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찰 아줌마가 올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쿵. 철문 한쪽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속해.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태수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착하지. 지훈이 물탱크 뒤로 몸을 숨겼어요. 태수는 철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쿵. 철문이 안쪽으로 휘어졌어요.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쿵. 한 번 더. 철문 한쪽이 완전히 뜯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뒤에 강 실장이 서 있었어요. 찾았군. 강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 있더니 태수는 주먹을 쥐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보안 요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수가 피하려 했지만 옆구리 통증 때문에 몸이 늦었어요. 주먹이 얼굴에 꽂혔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렸어요. 다른 요원이 뒤에서 팔을 비틀었습니다.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으윽. 태수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꿇렸어요. 아이는 어디 있지? 강 실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이 태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어요. 물어보잖아. 아이가 어디 있냐고. 태수가 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몰라. 강 실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올라갔어요. 퍽! 주먹이 태수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지훈은 물탱크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막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태수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아무리 비틀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은 조용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지만 지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탱크 뒤에 좁은 틈. 아이는 거기 숨어서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강 실장이 태수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태수를 내려다 보았어요. 마치 벌레를 관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태수 경위. 강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이가 어디 숨었는지 말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말 안 하면 더 아파질 거야.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주먹이 태수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아까 다친 곳이었어요. 태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피가 옷을 적셨어요. 지훈은 물탱크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맞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 강 실장이 태수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아이가 어디 있지? 태수가 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입술이 움직였어요. 죽어도 안 말해. 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이식 칼이었어요. 칼날이 번쩍이며 펼쳐졌습니다.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볼까? 강 실장이 칼날을 태수의 손등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금속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안 말할 거야?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물탱크 뒤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손가락을 잃게 생겼어요. 나 때문에.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가야 하나? 나가면 아저씨가 안 다칠까? 하지만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되지? 아저씨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말라고 했어. 지훈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 선택해. 강 실장이 칼날에 힘을 주었어요. 태수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이 위치를 말하면 살려줄게. 말 안 하면 여기서 죽어.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어요. 통증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정말 대단하네. 강 실장이 피식 웃었어요. 고작 며칠 전에 만난 애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다니. 강 실장이 칼을 거두고 태수의 얼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 혹시... 강 실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이야기, 5년 전에 아이를 못 구한 거,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사 좀 해봤거든. 강 실장이 혀를 찼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아이를 구하려다 실패했다며? 그래서 경찰 관두려고 했다며?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영웅놀이 하려고? 그때 못 구한 아이 대신 이 아이라도 구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강 실장이 태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근데 말이야, 이번에도 못 구할 거야. 넌 또 실패할 거라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닥쳐. 태수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뭐? 닥치라고 했어. 태수가 고개를 들어 강 실장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안다고. 강 실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강 실장이 일어서며 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태수의 가슴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태수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윽! 태수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쓰러지는 소리, 아저씨가 신음하는 소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일으켜. 강 실장이 명령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태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태수의 고개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아직 정신 있어? 강 실장이 태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아이가 어디 있어? 태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 실장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뭐라고?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꺼져. 강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 자식이 끝까지. 강 실장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어요. 피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실장님, 보안 요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벙커 전체를 다 뒤졌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없다고? 환기구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찾아. 저택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네. 보안 요원들이 벙커 밖으로 나갔습니다. 벙커 안에는 강 실장과 태수, 그리고 요원 2명만 남았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쓸모없게 됐네. 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 위치도 모르고 증인도 될 수 없고. 강 실장이 다시 칼을 꺼냈습니다. 그냥 없애는 게 낫겠어. 태수의 눈이 감겼다 떠졌어요.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의 말은 들렸어요. 죽이겠다는 말. 어차피 경찰이 와도 늦을 거야. 강 실장이 칼날을 태수의 목에 가져다 댔어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거든.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죽어요. 아저씨가 죽을 거예요. 나 때문에. 지훈의 머릿속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널 절대 안 보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저씨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나를 지키려고 저렇게 막고 있어요. 나를 지키려고 죽으려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숨어서 보고만 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지훈아. 너무 작은 목소리라 강 실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들었어요. 미안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못 지켜서. 지훈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지훈은 물탱크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발 내딛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빛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물탱크 뒤에서 작은 아이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만 때려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아. 안 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망가. 도망가라고.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강 실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 데려가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대신 아저씨는 살려줘요. 지훈이 강 실장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데려가요. 대신 아저씨는 살려줘요. 강 실장이 지훈을 내려다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도련님. 강 실장이 몸을 숙여 지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숨바꼭질 재미있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저씨의 얼굴. 축 늘어진 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왜 나왔어?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망가라고 했잖아. 지훈이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저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피가 손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가 나 지켜줬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예요. 태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 지훈아. 괜찮아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지훈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태수가 가르쳐준 수화였어요. 약속?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닥치고 비켜. 강 실장이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끌려가면서도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기다려요, 아저씨. 강 실장이 지훈을 벙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뒤따랐어요. 벙커 안에는 태수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로 피를 흘리면서 철문이 닫혔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지훈아.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벙커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뭔가가 바닥에서 반짝거렸습니다. 태수의 발 바로 앞, 조그만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열쇠였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이 수화로 약속이라고 했을 때 아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강 실장의 허리춤을 스쳤어요. 그때 훔친 거였어요. 지훈아.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인 얼굴로 웃었어요. 대단한 녀석? 태수는 몸을 비틀어 의자를 기울였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 끝이 열쇠에 닿았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열쇠를 잡았습니다. 손목에 묶인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열쇠 끝으로 매듭을 찔렀습니다. 1번, 2번, 3번.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피가 밧줄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이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놓칠 수 없었어요. 매듭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조금만.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툭. 밧줄이 풀렸습니다. 한쪽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태수는 재빨리 다른 손과 발목을 풀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요. 지훈아, 간다. 태수가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옆 패널을 살폈어요. 안에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 밖에 누가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강 실장이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지훈을 끌고 갔으니까요. 태수는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1발, 2발,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장례식장 쪽이었습니다. 태수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태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난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위에서 빛이 보였어요. 장례식장 불빛이었습니다. 태수가 마지막 계단을 올랐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강 실장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을 앞세우고 있었어요. 아이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죠. 보십시오. 강 실장이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불순분자들에게 납치당했던 도련님을 제가 구해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 실장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뒤집으려는 거였어요. 저 경찰은 납치범입니다. 강 실장이 외쳤어요. 도련님을 유괴하고 가문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진짜야? 경찰이 납치를?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태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 뻔뻔한 거짓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에요. 강 실장이 지훈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훈이 외쳤어요.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어요. 이 사람한테서.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도련님, 무슨 말씀이세요? 강 실장이 사모님을 죽였다고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강 실장이 다시 지훈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손 치워. 낮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서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 비틀거리는 몸.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지훈이 외쳤습니다. 태수가 한 발 내딛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발.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태수가 무대 앞에 섰어요. 강 실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끝났어, 강 실장. 태수가 말했어요. 뭐? 강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끝난 건 당신이야. 봐, 꼬리 그게 뭐야? 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기계였습니다. 송신기였어요. 10분 전에 경찰에 신호를 보냈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금쯤 특공대가 도착할 거야. 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허세 부리지 마. 허세?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직접 확인해봐.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 비용, 비용.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빠져나가. 강 실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속삭였어요. 뒷문으로. 강 실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뒷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검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공대였어요. 맨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꼼짝 마. 서연이 외쳤어요. 강민철,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강 실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어요. 이럴 수 없어. 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 없다고. 지훈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훈이 태수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저씨, 안 죽었죠? 안 죽을 거죠? 안 죽어. 태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저씨 여기 있어. 안 가. 장례식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지훈을 안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의 체온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끝났어. 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겼어요. 태수도 웃었어요. 피투성이 얼굴로. 그래, 우리 이겼어.
경찰 특공대가 장례식장을 장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 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강 실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서연이 다가와 태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엉망이잖아. 괜찮아. 태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이 정도면 살만해. 구급대 불렀어. 곧 올 거야. 서연이 태수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태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있었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유모가 밀고 있었어요.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회장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혀 있었어요.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작게 불렀어요. 회장의 눈이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졌어요. 지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살아있는 거냐? 지훈이 태수 곁을 떠나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한 발, 두 발, 그리고 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이에요. 회장의 손이 떨리며 올라왔습니다. 지훈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주름진 손이 아이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정말이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구나. 회장이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온 힘을 다해 안았어요. 늙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회장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훈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재회,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눈이 장례식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서 있는 강 실장을 발견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강민철. 회장이 낮게 불렀습니다. 강 실장의 몸이 움찔했어요. 이리 데려와.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경찰들이 강 실장을 회장 앞으로 끌고 왔어요. 강 실장의 무릎이 바닥에 꿇렸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강 실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실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20년이야.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널 20년 동안 곁에 뒀어. 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울었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을 때도 내가 울었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냐? 강 실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내 며느리를 내가 죽였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냐? 강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대답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렸어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 실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비굴함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 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많이 알았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테니까.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20년 동안 참 잘 속았습니다, 회장님. 강 실장이 비웃었어요. 전 처음부터 이 가문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도련님도 다 이용 대상이었어요.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을 해? 회장이 울부짖었어요. 저놈이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 며느리를, 내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저런 놈을 곁에 두고. 회장이 무너지듯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이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저 구해줬어요. 지훈이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가 저 지켜줬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회장의 눈이 태수에게로 향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남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자네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를 구해줬나? 태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회장 앞에 섰습니다. 경찰 박태수입니다. 태수가 말했어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회장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태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네. 태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끌고 가. 서연이 경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강민철,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한다. 경찰들이 강 실장을 끌고 갔어요. 강 실장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강 실장.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건 회장과 지훈, 태수, 그리고 유모뿐이었어요. 회장이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더 꽉.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회장이 속삭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태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아저씨, 여기요.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회장의 손과 연결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어요.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저 구해줬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무서울 때 안아줬어요. 아플 때 치료해줬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맞으면서도 저 안 보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 죽었어요. 회장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에게 빚을 졌네. 회장이 말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 같은 거 없습니다. 태수가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 그게 다입니다. 지훈이 태수에게 안겼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빛이 쏟아졌어요. 죽음을 위해 준비했던 꽃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강 실장 이야기였습니다. 재벌가 비서실장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사모님 살해 후 어린 도련님까지 노렸다. 20년간 회장을 속여온 충격적 진실.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냈어요. 강 실장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태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옆구리 상처는 12바늘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지훈도 살아있었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잘 있었어? 서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덕분에. 태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검찰에서 연락 왔어. 서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 혐의, 비공식 수사 및 정당방위로 인정됐대.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응. 회장님이 증언해줬어. 내가 손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서연이 웃었어요. 검찰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기소할 순 없잖아.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연락 왔어. 복직하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래.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경찰. 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태수는 경찰로서의 자신을 의심해왔습니다.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게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훈을 지켰어요. 끝까지 지켜냈어요. 3일 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옆에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박 기사였어요. 박 기사는 유치장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체포되면서 박 기사에게 씌워졌던 혐의도 모두 벗겨졌어요. 경위님, 박 기사가 달려왔습니다. 태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태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경위님이 아니었으면 도련님은 죽었어요. 저도 감옥에서 썩었을 거고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지훈이 달려와 태수에게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태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태수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며칠 전과 달랐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게 태수에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실장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강 실장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초췌해진 얼굴, 며칠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 강민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인, 살인교사, 횡령,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 실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부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단,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저 가문을 위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제 삶을 전부 바쳤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월급쟁이 취급, 하인 취급. 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려고 한 겁니다. 제 노력의 대가를. 판사가 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피고인, 당신이 죽인 사람도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 한 아이도 인간이었고요.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욕심이 있다고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강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했어요. 유모가 강 실장이 회장에게 먹인 약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 기사가 사모님이 죽던 날에 대해 증언했어요. 그리고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사모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회장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게 힘들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탁!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강 실장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끝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대가로 며느리를 잃었고 손자를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재단 자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소외된 가정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강 실장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그와 연루된 사람들도 줄줄이 잡혀갔어요.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복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쟤 그 재벌집 애래. 뉴스에 나온 애 아냐? 하지만 지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걸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훈의 밝은 성격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지훈을 불렀어요. 서재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아,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할아버지.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늙었잖아. 언젠가는 이 회사를, 이 가문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해.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넌 이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어.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정원, 커다란 저택, 이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 뭐든 말해봐. 지훈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저 여기서 살기 싫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나요. 무서웠던 기억도 나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 태수 아저씨랑 살고 싶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냐? 회장이 물었어요.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저 지켜줬어요. 아플 때 안아줬어요. 무서울 때 곁에 있어줬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저씨랑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집에 온 것 같아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 미워하지 마세요. 지훈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싫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좋아해요. 진짜예요. 회장이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미워할 리가 있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라. 며칠 후, 회장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경찰 월급으로 겨우 유지하는 집이었죠. 회장이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 오래된 벽지,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지훈이를 키울 건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넓은 집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태수가 대답했어요. 지훈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회장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네 경찰 월급이 얼마나 되나? 많지 않습니다. 지훈이 학비는, 병원비는 다 감당할 수 있겠나?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걱정 마시오.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아이 하나 못 키울 사람 아닙니다.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고집은 세군. 회장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집 계약서야. 지훈이랑 살 집.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내 손자한테 주는 거야. 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지훈이 학비, 생활비는 내가 될 거야. 거절하지 마. 회장이 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를 살렸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태수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키워줘. 회장이 말했어요. 내 손자 부탁하네. 일주일 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이 2개 있었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와, 여기 내 방이에요? 응, 내 방이야. 태수가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완전 좋아요. 지훈이 태수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태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고맙지. 내가 여기 와줘서. 지훈이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응? 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빠요.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진짜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엄마도 이제 없고요. 지훈이 태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저한테 아빠 같아요. 아저씨가 저 지켜줬잖아요. 안아줬잖아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 전 불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왜 나를 안 구해줬냐고 묻는 아이의 얼굴. 하지만 지금 눈앞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아이가. 태수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듯이. 그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렇게 불러. 진짜요? 응. 진짜. 지훈이 태수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태수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어. 태수도 울었어요. 아빠 안 가. 계속 여기 있을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 집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비가 내리던 그 밤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지우는 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태수가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투박한 솜씨였지만 지우는 맛있다고 했어요. 아빠, 오늘도 까맣게 탔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이게 바삭한 거야. 탄 게 아니라. 태수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지훈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태수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였어요. 지훈은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방과 후에는 같이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태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태수는 경찰로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함께 일했어요. 경희님, 아니 사장님. 박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불세요. 아, 맞다. 태수가 황급히 불을 줄였어요. 요리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동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셨어요. 여기 떡볶이가 맛있더라고. 인심도 좋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태수는 웃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숙제를 하다가 태수를 불렀어요. 아빠, 응?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은데?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요. 바다 보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다 가자. 주말이 됐습니다. 태수와 지우는 바닷가로 향했어요. 박 기사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노래를 불렀어요. 학교에서 배운 동요였습니다. 박 기사가 따라 불렀어요. 태수도 어색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셋이서 웃고 떠들며 달렸어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어요. 파도에 발을 담그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물 차가워요. 조심해. 넘어지지 마. 태수가 소리쳤어요. 박 기사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경희님, 박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박 기사가 말했어요. 도련님 덕분에.
경위님 덕분에 태수가 박 기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생했잖아요. 그러게요. 박 기사가 웃었어요. 지훈이 뛰어왔습니다. 손에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예쁘죠? 어디서 났어? 저기요. 많아요. 지훈이 태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같이 가요. 태수는 일어섰어요. 지훈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 지훈이 태수를 올려다보았어요. 응? 나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도, 태수가 말했어요. 아빠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그날 밤 펜션에서 지훈이 잠들었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잠을 잘 때마다 손을 꽉 쥐던 아이였어요. 무서운 꿈을 꿀까봐, 누가 잡아갈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은 두 팔을 쭉 뻗고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 대신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앞 평상에 앉았어요.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건물, 아이의 울음소리,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왜 나를 안 구해줬냐고 묻는 아이. 그 얼굴이 계속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지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 그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5년 전 그 아이를 향해서, 너를 못 구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켰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지켰어.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훈이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경위님, 박 기사가 말했어요. 아, 이제 그렇게 안 불러도 돼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태수 씨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태수 씨. 박 기사도 웃었어요.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이 잠에서 깼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보았어요. 아빠,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응.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빠, 응? 다음엔 산에 가요. 산도 가보고 싶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산도 가자.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진짜요? 진짜.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차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작은 분식집,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집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지훈이 먼저 내렸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지훈이 현관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태수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태수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이야.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집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진실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